안녕하세요. 저는 다원수학 이철균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내년부터 또 대1고 1학년 친구들을 맡게 되면서 대1고 기말고사가 어땠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저도 올라오자마자 시험지를 학생들한테 받아서 봤는데, 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 생각엔 그래요. 이번 시험이 뭐 그렇게 문제가 막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난이도가 높았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솔직히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제가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평을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학교에서도 어려웠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도 다 어려워했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문제 난이도가 높았다라는 얘기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라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부족한 게 이유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렵게 느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제 부교재, 또 우리 대1고 친구들은 올림포스 고난도를 부교재를 쓰죠. 근데 부교재 연계가 제가 봤을 때 뭐 이렇게 막 높지는 않았다, 뭐 적지는 않아요. 적은 건 아닌데요. 이제 부교재에서 막 적게 나오면 뭐 부교재 거의 안 나왔네, 뭐 이런 건 아닌데요. 제가 봤을 때 부교재에서 연계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막 부교재에서 다 나왔네, 또 그런 느낌도 아니었어요. 그냥 뭐 적당히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교재에 의존하는 게 뭐 좋았다 나빴다 라는 얘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굉장히 부교재 연계는 평범했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게 마지막 줄, 이 마지막 줄이 조금 의아했는데요. 이제 시험지를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시험지를 보면 이거 문제 요거 애들이 많이 틀렸겠구나 라는 이게 튀는 문제들 있죠. 난이도가 조금 높다거나 그런 튀는 문제들이 꼭 있는데, 대1고를 보면, 대1고 시험지를 보면서는 사실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뭐, 얘 왜 이렇게 시험지가 이렇게 튀는 거 없이 무난하게 흘러가지? 라는 느낌을 조금 받기는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높은 난이도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험지였다라고 하는 게 가장 맞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좀 문제를 또 어디서 뭐 문제가 나왔는지 이런 걸 좀 비교하다 보니까 도대체 문제를 어디서 내셨을까 이런 걸 막 찾아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번 시험이 제 생각엔 그래요. 이번 시험이 작년 시험을 딱 비교를 했을 때, 뭐 작년 시험은 당연히 비교를 해야겠죠. 작년 시험을 딱 비교를 했을 때 점수 따기는 괜찮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객관식 5번에 다항식 전개하는 거 있죠. 이거 항이 몇 개니라고 묻는 애들, 그 경우의 수 문제죠. 이 경우의 수 문제가 원래는 작년에는 3.4점짜리로 나왔어요. 문제 되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거의 똑같이 나왔다고 해도 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근데 올해에는 이게 서답형 1번에 10점짜리로 나왔습니다. 10점짜리. 3.4점이었던 문제가 이번에는 그냥 서답형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10점이 된 거예요. 10점. 근데 같은 문제거든요, 이거 사실. 작년에 객관식 5번이에요. 5번이면 어려운 것도 아니죠. 학교 시험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서답형 1번도 굉장히 쉬운 문제인 거죠. 1번이니까. 근데 배점이 2배가 넘죠.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죠. 3배가 조금 되는 거죠. 배점을 3배를 줘버립니다. 3배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거 하나 맞히면 3.4점이었는데 올해는 이거 하나 맞히면 10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야 이거 같은 문제인데 10점을 배점을 이렇게 차이를 둔다고 하면서 느낀 게, 작년보단 시험지 자체를 아무래도 같은 문제인데 배점이 높아졌다는 건 시험지를 좀 점수를 주려고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어렵게 내지 않으려고 했구나 라는 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여기서 확신이 조금 들었고요. 이제 객관식 4번도 보면 이게 배수 판별법이 조금 필요한 애들이 있었어요. 뭐 6의 배수이며 막 이런 얘기들 해서 개수 몇 개니, 근데 이거는 몇 번 종종 봤을 겁니다. 근데 보면 이것도 객관식 4번에 나왔던 애가 뭐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긴 했는데 이것도 배점이 1점이 올라갔죠. 같은 14번 문제로 배수판별법이 필요한 애들이 문제로 들어가면서, 얘는 이 배수판별법이라는 거는 사실 이건 초등학교 때도 아마 배우는 친구들은 배우고 올 겁니다. 이 배우고 오는 문제들이라서. 근데 이거 질문 되게 많이 나와요. 모르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많고, 저희 반 친구들도 그래서 이번에 내신 대비하면서 제가 이거 다 짚어줬죠. 이게 뭐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올까봐 조금 멀리까지도 짚어줬어요. 2의 배수, 4의 배수, 8의 배수, 3의 배수, 9의 배수 판별하는 법 알려주면서 5의 배수는 당연히 알 거고, 그러면서 11의 배수 판별법까지 알려주면서 6의 배수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제가 예시로 들어줬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6의 배수 판별법으로 나왔죠. 6의 배수가 좀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경우의 수 문제로 나왔어요. 이것도 그렇게 나왔는데
배점이 1점이 올라갔어요. 저번이랑 똑같이. 그리고 객관식 12번도 얘도 자리 찾기 문제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자리 찾기 문제인데요. 이거 서답형 3번으로 가면서 4.1점짜리가 배점이 10점짜리가 됐습니다. 10점짜리가. 그러면서 작년에 비해서 같은 문제를 맞췄을 때 제가 가져올 수 있는 점수가 훨씬 큰 거죠. 제가 얻을 수 있는 점수가 훨씬 크다 보니까 이거 보면서 제가 배점을 확인하면서 확실히 좀 느낀 게 이번에 좀 점수 주려고 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기출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한테는 저희 친구들도 직권날도 풀어보고 갔고요. 작년 기출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점수를 좀 후하게 받을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한 이유이고요. 다음 페이지는 이거는 그래도 문제가 이게 아무리 평이하다고 해도 그래도 대1고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고민은 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유형을 좀 넣어봤어요. 이제 근데 저기 5번 보면 그 항등함수 만들기 이거는 진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너무 많이 설명한 거죠. 저거는 어떻게 해야 항등함수 나오는지 모르면 저건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교란순열이라는 다 자기 자리로 가지 마세요. 이 경우의 수를 꼭 기억해 줘야 하고 이번에 세개 합성 나왔죠. 세 개 제자리로 가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면 시험 시간 내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거 확실히 알고 가지 못했으면 이거 시간 무조건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은 함수 다룰 때도 이거 엄청 많이 하고요. 이거 무슨 케이스인지 모르면 절대 그 자리에서 못 만든다고. 제가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인데 그래서 제가 시간이 모자랐겠구나. 5번부터 시작을 해서 저런 문제가 나오니까 5번부터 시작을 해서 저런 문제가 나오니까 분명히 시간이 모자랄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나서 9번도 보면 역함수 그래프인데 이거는 그래요. 이 문제를 처음 봤으면 이것도 경우 많이 나눠야 되고요. 이거 언제 되는 거야 하고 판단하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많이 본 문제죠. 얘는 역함수 그리기 문제인데 이건 너무 많이 무리함수 역함수 그리는 건 너무 많이 본 문제고요. 사실 이건 무리함수 단원이 맞는 거죠. 무리함수 단원인데도 역함수가 어떤 케이스가 되는지만 알고 있었으면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또 얘기합니다. 직본날도 이젠 이거 그냥 케이스 기억하는 거야. 이럴 때 된대. 그냥 가서 보자마자 나와서 바로 골라 써야 돼. 라는 얘기를 꼭 했어요. 이 친구들한테도 이건 다른 학교 친구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다 얘기해. 5번, 9번 얘기는 다른 학교에서도 다 얘기한 겁니다. 이건 제 시간 내에 모르면 만약에 이게 어떤 경우인지 몰라. 그래서 수업 시간 내에 진짜 시험 보는 내에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건 무조건 시간 모질라죠. 이건 무조건 시간 모질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부족했겠다라는 게 그런 얘기고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조금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수업 시간 내에 봤던 문제들이고 솔직히 내신 공부는 수능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임어택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타임어택 연습을 엄청나게 시켰고 그래서 케이스를 외워라. 이거는 외워서 보자마자 시작을 해야 한다 라고 했던 건데 사실 이거 외워서 그러니까 문제가 익숙해요. 무슨 문제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보자마자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이건 절대 시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부족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10번 가면 이제 함수 찾기 문제죠. 근데 저 함수 찾는 거는 일일이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것도 있어요. 조금 이제 감각이 타고난 친구들은 이럴 때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좀 빨리 끝날 수는 있지만 이건 일반적으로 하나하나 찾아봐야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도 시간을 좀 잡아먹을 거란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14번 배수판별법은 배수판별법을 아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수월했을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아예 손도 못 댔을 거예요. 이게 뭐 유계배수 어떻게 찾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거는 손도 못 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에서는 제가 항상 배수판별법을 꼭 알려주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도 있습니다. 꼭 나와요. 저렇게 경우의 수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알려줬던 걸 저기서도 아마 시간 꽤 많이 썼을 거예요. 이게 배수판별법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몰랐던 학생들은 이걸 도대체 뭔 수로 찾지? 이게 경우의 수의 가장 큰 단점이죠. 경우의 수를 공부했을 때 막히면 시간 왕창 잡아먹는 가장 큰 단점이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찾지? 를 그 자리에서 생각하는 순간 이것도 시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었을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고 나면 15번은 이제 기울기 최대 최소인데요. 이거는 좀 어려웠다고 봐요. 이건 좀 어려웠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기울기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함수를 XY 좌표를 2배씩 해야 돼요. 거기다가 원점 대칭 시켜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어려울 수 있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통접선도 필요했고요. 꼭지점 진환이 저 뒤쪽 진환이 이것도 필요했을 것 같고 그래서 문제를 보다 보니 이거 좀 오래 걸렸을 수 있겠어. 그리고 하나만 그냥 뭐 요거겠지.
라고 해서 감으로 찍었다가 틀린 친구들도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좀 잡아먹었을 것 같고요. 이 서술형 3번 같은 경우는 이웃하지 마세요 문제죠. 이웃하지 마세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저번 기출에도 나왔던 거, 이 기출에도 나왔던 애들은 이웃하지 마세요. 자리 배치하는 거. 요 문제들은 이것도 똑같아요. 이웃하지 마세요를 고등학교 올라와서 중학교 때 이웃하지 마세요와 고등학교에서 이웃하지 마세요의 경우를 어떻게 셀 건지 이 차이점을 아는 친구들한테는 뭐 금방금방이죠. 항상 얘기하는 저희 수업 시간마다 얘기했던 이웃하지 마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건 사이사이 들어가세요로 해결할 거야면 그러면 금방 끝났을 문제인데, 이제 또 이것도 똑같아요. 이웃하지 마세요를 어떻게 셀까요? 요게 암기가 습득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한테는 뭐 방법이 없죠. 경우의 수니까 또 그냥 진쟁이를 세야 합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시간 또 잡아먹었을 거고, 여기서 또 잡아먹었을 거고, 서술형 4번은 동시에 접하는 접선은 이거는 원래 시기 오래 걸리죠. 여기저기 접해요. 쟤한테도 접하고 얘한테도 접해요. 이거는 판별식도 많이 써야 하고 이거는 오래 걸립니다. 그래요. 이건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걸 보면 이게 오래 걸렸을 법한 문제가 사실 서술형 4번은 오래 걸려도 괜찮고요. 15번은 못 풀었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그냥 갖다 놓고 연산해도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 배수판별법도 몰랐으면 무지하게 오래 걸렸을 거고, 함수 찾기도 함수 찾기가 아니죠. 그 5번 항등함수 만들기도 몰랐으면 무지하게 오래 걸렸을 거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냥 다만 딱히 진짜 오래 걸렸을 문제는 몇 개 없다. 함수 찾기와 서술형 4번 정도밖에 없고요. 만약에 경우를 기억을 못했다면 이게 왜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는 요 문항에서 알 수 있었을 거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난이도보다는 시간, 무조건 시간이 문제였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많이 봤던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이 내신 대비 때 했던 유형들을 다 기억하지 못했던 친구들, 또 그나마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뭐 좀 약간의 운도 따라야 되죠, 시험은. 그래서 시험 내신 대비 기간에 딱딱딱딱 공부했던 애들이 요 내용이 나 이것만 외웠는데 이것만 나왔어 하는 친구들한테는 또 쉽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운도 조금 필요했을 거고요. 뭐 내신은 당연히 운도 필요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공부를 했는데 나 이거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 파트인데 했다면 이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게 맞아요. 그래서 어렵다기보단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다가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1고의 총평은 시간 싸움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저희 대1고 친구들을 어떻게 준비시킬지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건 한 페이지로 끝납니다. 금방 끝날 거예요. 자, 이 대1고 내신 대비는 이번에는 제가 뭐 부교재는 제가 말씀드렸죠. 연결이 높진 않지만 적진 않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부교재는 뭐 항상 이제 대1고 반이니까, 연합반이 아니고 대1고 반이니까 무조건 뭐 3회 이상은 무조건 풀겠죠. 최소 3회죠. 그냥 최소 3회. 최소 3회 이상은 무조건 풀릴 거고요. 뭐 저희 이번 연합반 친구들도 저는 항상 시킬 때 대부분은 뭐 목동고 친구들도 그렇고요. 프린트가 이렇게 부교재가 있는 친구들은 최소 3회를 시킵니다. 최소 3회. 그리고 이번에도 연합반 친구들도 대1고 친구들은 3회, 3번은 풀어봤을 거고요. 이제 많이 시키는 경우에는 제가 한 5번, 6번 연합반에서도 그렇게 시켜요. 근데 뭐 대1고 반이니까 최소 3회는 당연한 거고, 이제 그 이상으로 무조건 부교재는 많이 시키게 될 거고요. 이 자체 프린트에서 그 올포고에서 볼 수 없는 문제를 제가 조금 준비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배수판별법 이런 거 따로 연습시킬 거고요. 그런 거는 뭐 제가 매번 따로 연습을 시켜왔던 문제들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따로 연습을 시키는 문제들이 자체 교재로 해서 이제 그래서 아마도 연습을 많이 시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고 나면 대1고 반이니까 또 한 3년도 기출문제 정도는 풀릴 겁니다. 이제 그래서 3년도 기출문제는 풀리고 또 대1고만 볼 건 아니에요. 대1고 기출만 볼 수도 없죠. 그래서 대1고 기출만 볼 건 아니고요. 일단 대1고 기출 3년 기출을 풀고 나면 이것도 2회 시킬 예정이에요. 시작하자마자 대1고 3년 기출 따다당으로 시험을 보고 나면 다른 학교 거 기출문제 시험 보다가 이제 마지막 끝에 3번 대1고 시험 보기 직전에 끝에 3번 따다당을 다시 대1고 기출문제로 보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요게 중요한데요. 이제는 대1고 반이다 보니까 연합반에서는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수업을 조금 해볼까 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올림포스 고난도를 이제 제가 문제풀이를 해줄 거예요. 다 해줄 건데 연합반에서는 이건 할 수가 없죠. 클리닉 시간에만 해야 하는 건데
대1고 반이니까 이걸 문제풀이를 해주면서 숙제풀이가 아니라 질문 받아요가 아니에요. 이걸 제가 문제를 풀어주면서 중요한 문제들 찝어주면서 문제의 의미를 해석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요거는 사실 한 번으로는 부족할 건데요. 제가 수업 시간 내내 그냥 질문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펼쳐 하면서 이거의 의미는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어. 문제에서 의미하는 바가 이런 거고, 그럼 만약에 얘를 문제를 바꿔서 낸다면 어떻게 내볼까?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의도가 어떻게 되는가? 이 의도를 고스란히 가져가면서 숫자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여기를 미지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런 상황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거죠. 그런 거 되게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다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 시간 내에는 아마도 제가 진쟁이를 떠들고요. 아이들이랑 좀 소통을 할 거예요. 이제 뭐 질문 받고 이런 소통이 아니라 수업 시간 자체를 아이들, 야,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그럼 또 아이들한테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야, 이거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니들이 생각해봐. 내 생각은 이렇게 바꿀 것 같아. 이렇게 바꾸면 또 이런 범위를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야, 생각해봐. 또 어떻게 바꿀까? 이런 얘기를 좀 종종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문제가 이거 이렇게 바뀌어도 어떻게 바뀌는 거지? 라는 걸 알아야 내가 바꿔보고 해야, 그래야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와도 이거 이렇게 바꿨네? 이거 의미가 이런 거였잖아. 이거 문제 똑바로 읽으면 돼.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제가 이번 내신 대비에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옳보고 부교재를 파헤치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제별로 확인을 시켜주겠다가 이번 저희 내신 대비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에 제일 가장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간략하게 대1고 내신 대비를 준비해 봤는데, 사실 내년부터는 교육과정이 바뀌죠. 그러면서 모든 게 되게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교재를 올림푸스 고난도를 그대로 가져갈지도 의문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부교재가 꼭 올림푸스 고난도가 아니어도 돼요. 부교재를 갖고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아무래도 수업 순서는 조금 바뀌게 될 거예요. 1학기 기말고사에 순위율 조합이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뭐 기출문제를 바로 그대로 볼 수는 없겠지만,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을 짜집기 해가면서 정말 학교 시험처럼도 제가 준비해서 이제 대1고에서는 대1고 맞춤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준비해 놓을 테니까 대1고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